개는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농업의 확장 이후엔 곡식을 먹기 위해 전분분의 유전자가 발달되었고, 목축의 확장 이후엔 더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목적에 맞는 특정 능력이 발달해 왔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고대 문명에서는 목양견, 군견, 사냥개 등등 여러가지 역할로 나누어 개들을 구분하긴 했지만, 스피츠나 리트리버, 셰퍼드와 같이 각각의 품종으로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구분되어 왔을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그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지답게 여러 유물이 발굴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빌로니아 시대의 테라코타입니다. 마치 현대의 마스티프를 닮은 목줄을 찬 전투용 개가 군장을 갖춘 전사들과 함께 사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석판에서는 마치 투견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에서 다양한 역할의 개가 바빌로니아인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에서는 현대의 그레이하운드를 닮은 개가 벽화에서 그림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무덤에서는 미라 형태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집트의 개는 이집트인들의 재산을 지켜주기도 하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어렴풋 엿볼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테라코타의 마스티프와 이집트 벽화의 그레이하운드, 이처럼 현대에서 사랑받는 품종들의 기본형들이 이미 초고대 문명에서 골고루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힘과 건장함의 대표격인 마스티프, 스피드와 날씬함의 대표격인 그레이하운드, 이러한 현대 대형견의 시족격인 개들이 당시의 인위적인 육종으로 이미 진화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집에는 카베 카넴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나운 개의 모습을 한 모자이크가 있었습니다. 카베 카넴은 한국어로 개조심이라는 뜻으로 로마 사람들은 원치 않는 손님의 침입을 대비해 개에게 집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개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개를 역할에 따라 경비, 사냥, 애완, 싸움, 목축 등 여러 가지로 분류했었습니다. 특히 각 역할마다 갖추어야 할 개의 특징 또한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집을 지켜야 하는 경비견들은 어두운 밤에 눈에 띄지 않도록 검은색 개가 추천되었고, 목축 일을 돕는 개들은 늑대와 구분이 잘 되도록 흰색 무늬가 있는 개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개뿐만 아니라 상류층 사회에서는 무릎에 놓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이른바 랩독이라는 작은 소형개 또한 존재했었습니다. 여러 상류층 벽화나 그림 자료에서 멜리탄이라고 불리는 개를 자주 찾아볼 수 있으며, 소형개로 추정되는 유골 또한 상류층 무덤에서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즉 고대 로마 시대에는 목적을 기준으로 개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크기로도 소형견과 대형견으로 이미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수천 년 전에도 현대 개들을 닮은 많은 개들이 존재했지만, 개를 품종에 따라 구분한다든지 혈통의 순수성을 따져 순개 교배를 고집하는 일은 극히 최근에 와서야 생겨난 애견 문화 전통입니다. 애견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서양에서조차 불과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개를 단순히 기능과 외형에 따라 대충 구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큰 개들은 단순히 마스티프라고 불렸고, 땅 밑의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는 개들은 모두 테리어였습니다. 여우를 사냥하는 폭스테리어, 사냥감을 지목하는 포인터, 사냥감을 회수하는 리트리버 등 그들의 기능에 따라 크게 세분화되지 않고 길러졌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나눠지기 시작한 데는 도구쇼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영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말이나 소의 품평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의 애견가들이 모여 품평회를 열기도 했지만, 이는 지역의 소규모 행사로 그쳐 널리 퍼지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전국적 철도망을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50년 전 전국 규모의 도구쇼가 처음 시행되면서 애견가들이 본격적으로 품종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 간 혈통의 순수성을 따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개에게 옮겨와서
게이 혈통을 따지는 새로운 문화가 급속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맞추어 차츰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도구쇼들이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게, 즉 외형이 좋은 개가 주인공인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견종별로 골격 크기와 균형, 털의 상태, 걸음걸이, 성격 등을 모두 포함시킨 견종 표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 기준에 따라 순종과 잡종이 구별되어 잡종은 도구쇼에 나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녀를 따지는 당시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도구쇼의 새로운 문화가 만나면서 과거 150년 동안 서양에서는 애견 문화의 새로운 전통이 수립되어 왔던 것입니다. 도구쇼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단체로 영국의 캔릴 클럽이 1873년 처음으로 런던에서 문을 열면서 이때를 전후로 애견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영국의 캔릴 클럽의 뒤를 이어 미국의 캔릴 클럽이 1884년에, 그리고 이탈리아의 캔릴 클럽이 1898년에 각각 설립되면서 여러 애견가 단체들이 각 나라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구쇼의 진행뿐만 아니라 견종 표준을 정하고 혈통소를 발행하는 일들 또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애견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이론 하나가 독일에서 등장합니다. 말들의 외형을 평가하는 마체 심사론에 정통한 기병장교 스테파니츠가 독일의 셰퍼드의 외형을 판단하는 견체 심사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는 사육견인 셰퍼드에게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체격 구성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한 이론인데, 좋은 말을 구분하는 오랜 말 사육 전통에서 유래한 이론을 개에게 대입시켜 만든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후 사육견뿐만 아니라 모든 개들의 외형 판단의 기준이 되어 전 세계 모든 애견 단체에서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수혈통을 강조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우수견과 실격견을 구분해내는 문화가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세계 애견가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런 순혈주의를 따지는 오래된 사고방식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오히려 혈통이 좋은 순종개들인데, 실제로 서양 사람들에 의해 혈통 고정된 많은 개 품종들에서 심각한 유정병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개를 중시하는 애견 문화였던 20세기를 뒤로하고 바야흐로 새롭고 건전한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는 21세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 속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문화가 사람과 개 모두에게 좋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